예, 오늘 8일차 수업인가요? 넷째 주죠. 벌써 4월 28일입니다. 교재 28쪽에 나와 있는 42번째 항목입니다. 기억장치에 관련된 단위. 시험에는요, 이 단위가 나오면 참 뭐라 할까?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거를 이계통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전 먹을 만하면 또 쳐다보고 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단위가. 예, 프린터에 뭐 출력 단위 이런 것도 있고요, 통신 단위 따로 있죠, 기억 용량 단위 있죠, 처리 속도 단위 있죠, 무슨 단위 있죠, 뭔 단위가 이렇게 많은지. 예. 먼저 8개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 그리고 수학에서는 1000배씩 가잖아요. 1000배. 10의 3승씩 가는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2의 10승씩 가요. 2의 10승. 이진법으로 간다. 2의 10승,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이렇게. 그래서 바이트가 1024개 모이면 1kg라고 한다. 1kg. 수학에서는 1kg가 1000인데 컴퓨터는 1024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로 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단위가 이름이 그래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에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빠르냐 하는 처리 속도 단위를 이제 할 때는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죠. 밀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피코, fem토, 아토 이렇게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fem토, 아토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노 공정, 나노 공학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나노 이렇게 나노라는 거는 10억분의 1mm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미세한 은을 10억분의 1mm로 쪼개가지고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철판 위에다가 은의 입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은나노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나노공학을 이용해서 뭐 아주 조그만 로봇을 만들어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사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용어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빠른 게 뭐냐? 아무래도 CPU죠. CPU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D램, 롬,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 중에는 SSD 다음에 하드디스크, SSD 다음에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집디스크 우리 본 적 없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도 안 쓰죠.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CPU 레지스터가 가장 빠르고요. 주기억장 중에는 캐시 메모리를 사용되는 SRAM이 가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를 사용한 D램, 그 다음에 롬 이런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아무래도 하드 디스크보다는 요즘 SSD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나머지는 보지도 말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모니터에 관련된 거죠. 모니터.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니터 그런 거는 PC 개념에서 말하는 거고요. 대형 컴퓨터는 모니터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영어로 디스플레이, 화면 장치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 화면 장치가 PC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뭐하러 쓰는 거예요? 화면이 왜 쓰는 겁니까? 컴퓨터에서 움직이는 거를 내가 봐야죠. 내가 뭐라고 입력했는지 화면에 떠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뭐가 있어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면 장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PC는 혼자서 관리하는 거죠.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사용도 나 혼자 하는 거고 관리도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대형 컴퓨터들은요, 사용자가 따로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관리자용을 우리는 콘솔이라고 그래요. 콘솔.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장치들을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그 콘솔에는 현재 컴퓨터가 어느 상태가 있는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용자 컴퓨터에는 그냥 자기 사용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PC는 혼자서 다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상태를 내가 감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니터라는 단어가 감독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니터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대형 컴퓨터나 일반적인 장치에서는 그냥 화면 장치라고 보통 부른다 이거죠. 그 화면 장치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브라운관, 음곡선관이라고 불리우는 CRT죠, CRT. 이걸 브라운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브라운관 화면 장치. 지금은 생산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LCD. LCD, 여기서 말하는 LCD는 우리 전자시계 같은 데 나오는 LCD 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성능 LCD 말고. 이제 그 LCD가 계속해서 좋아져요. LCD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TFT LCD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LCD가 지금 성능 좋은 LCD로 갔지만, 초기의 LCD는 전자시계 정도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DP라고 해서 나온 건데요. 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는 PDP는 지금 생산 안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자체를 안 해요. 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화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대형 TV 있었죠. 대형 TV 40인치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게 PDP였어요.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찜질방 휴게실에 가면 큰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봤었는데, 하루에 2시간씩 틀면은 한 달에 한 30만원 전기요금이. 가정에서는 이건 뭐 감당을 못하는 그런 기기였었죠. 그러다가 뭐 전기요금을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안 사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LED. LED는 뭐예요? 꼬마 전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꼬마 전구. LED가 뭐냐면은 발광 다이오드라고 돼 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 쉽게 말하면 우리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엘리베이터 올라갑니다. 몇 층. 그러면 화살표 같은 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 타보면. 그게 LED예요. 과거에는 LED가 굉장히 컸었어요. 전광판에 있는 거, 야구장 전광판에 있는 그런 거, 그게 LED였는데, 이거를 아주 바늘로 콕 찍은 것처럼 작게 만들어서 텔레비전이나 우리 스마트폰 같은 뒤에다 쭉 붙여놓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스마트폰이 다 LE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꼬마 전구인데 너무 작고요. 전류가 아주 조금만 흘러도 잘 작동됩니다. 오래가요. 건전지가 오래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건널목, 신호등 이런 거 다 100% LED로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전기요금이 대폭 줄었어요. 등산 가시는 분들 보면 헤드랜턴이라고 했죠.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고 밝게 조명 비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건전지 한 4개 끼면 한 2시간이면 또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LED 전구를 달아놔가지고 건전지 꽂아놓으면은 뭐 몇 날 며칠 틀어놔도 끄떡없게끔 그렇게 성능이 좋은 거죠. 이런 장치가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장치에서 보면 픽셀이란 단어가 나와요. 픽셀은 뭐냐면은 그 모는 종이 칸칸을 우리는 픽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픽셀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픽셀이 나올지는 여기 사진이 있네요. 사진. 제가 펭귄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펭귄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 자, 계속 확대합니다. 자, 네모난 거 보이세요? 지금요, 네모난 거? 네모난 게 지금 요 위에는 검게 보이고 여기 검게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닿는 부분에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그 밑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하얀색 계통으로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칸칸마다 색깔이 다르죠? 그 칸 하나를 우리는 화소라 그래요. 근데 마우스를 딱 띄면 얘가 아주 부드럽게 뭉개지듯이 나오는 거죠. 본래는 모는 종이처럼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멀리서 보면은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화소예요. 화소고, 그리고 그거를 가로로 몇 개로 쪼갤 거냐, 가로 몇 개로 쪼갤 거냐, 세로 몇 개로 쪼갤 거냐,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만드는데 가로 1000개를 쓸 거냐, 2000개를 쓸 거냐, 3000개를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뭐 카메라 화소가 800만 화소다, 1000만 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칸칸이 가로 세로 칸칸이 1000만 개가 들어있으면 1000만 화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화소 수가 크면 어떻다? 사진이 잘 나오겠죠? 당연히 잘 나와요. 우리 화면은, 우리 모니터 화면은요, 해상도를 보면은 1600까지 가요. 가로가 1600. 근데 제가 1600으로 해놓으면은요, 여러분들 글씨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1600으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럼 글씨가, 제가 이거를 또 늘려야 돼요. 엑셀 화면을 틀어놓으면 엑셀이 화면이 너무 작게 보여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해상도를 이렇게 좀 낮춰놓은 것 뿐이에요. 해상도를 낮춰놓은 것 뿐이고, 제가 집에서 만약에 컴퓨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1600을 써야죠. 그래야 그래픽도 잘 보이죠. 깨끗하게 잘 보이게끔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해상도는 뭐다? 가로 세로를 곱한 거예요. 픽셀을, 전체 픽셀 수를 우리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D카로 찍었는데 1200만 화소다. 그러면 그게 1200만 해상도가 되는 거고요. 이때 가로 해상도가 얼마냐? 세로, 아까 가로가 1600이었죠? 세로는 900이었죠? 이런 거. 우리 가정에 있는 디지털 TV, 40인치 이런 디지털 TV는 가로가 1920. 그 다음에 UHD라고 하는 요즘 새로 나오는 TV들 있지 않습니까? 고성능 TV. 이런 거는 3840. 그러니까 디지털 TV보다 2배 더. 근데 요즘 노트북 중에서도 가로가 3840짜리가 나와요. UHD 노트북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특히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최적인데, 문서 작성하는 사람은 되게 불편해요. 메뉴 글자가 깨알처럼 나와서 또 못 봐요.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글자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해상도를 낮춘 거지 않습니까?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예전에 인치로 했었죠? 뭐 40인치, 저도 조금 전에 40인치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국가표기법이 미터법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센티미터라고 표기하면 과태료 납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센티미터로 표기하고 괄호 열고 27형, 뭐 40형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인치라는 말을 안 쓰고요. 40형 그라고, 이거는 40인치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뭐 26평형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제곱미터 괄호 열고 뭐 33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33평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대각선의 길이에요.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와이드 모니터는 가로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로가 낮아요.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라고 있어요. 울트라 와이드. 굉장히 넓은 거 있어요. 극장 화면처럼 21대구. 우리 강의실 건 16대구인데 21대구. 긴 것도 있어요. 40대구도 있습니다. 40대구. 40대구면 어떨까요? 가로는 40인데 높이가 9예요. 되게 낮고 넓기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쓰냐면 광고용으로. 가게에 위에 이렇게 광고판 같은 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희 동네 그 주유소 가보니까는 뭐 글자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더라고. 뭐 얼마, 뭐 리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뭐 광고를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점 같은 거로 만드는 거고, 일반 그 모니터로 나온 건 아닌데, 모니터로 나온 것들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재생률. 좀 어렵죠?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걸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초당 재충전 횟수.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글자가 모자라는 글자가 보이고 있어요. 모니터 할 때 모자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게 우리 모니터에 모자라는 글자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계속 틀어놓을까? 여러분들 우리 방에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를 틀어서 방을 데피죠. 계속 불을 뗄까?
일단은 불을 지피죠. 그래갖고 열이 확 오르면 어떻게 돼요?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 열기를 유지해요. 그러다 식으면 어떻게 돼요? 식으면 다시 불을 비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불만 떼면 어떻게 됩니까? 타지. 시골에 구들장 보면 이렇게 많이 타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나무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태운 거죠. 그러면 우리 모니터도 글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픽셀에 빛을 비춰주는데 얘가 번쩍 그러면 사그러들거든요. 그리고 어두워질만 하면 다시 번쩍 그래요. 계속 비추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번쩍번쩍거리느냐. 근데 번쩍거렸는데 글자가 흐려졌어. 이게 흐려지네? 그랬더니 또 밝아졌어. 그걸 느끼게 하면 안 되죠. 사람 눈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계속 밝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글자가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그게 기술이죠. 얼마나 유지시켜 줄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점간격은 뭐냐면은 픽셀과 픽셀이 있는데 픽셀은 모는 종이 칸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는 종이 칸마다 그만한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림을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펭귄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은 얘를 제가 확대를 시켰을 때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고 약간 짙은 색이 보이고 허연색이 보이는 이 부분이 있어. 허연색도 보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네모난 칸, 정사각형 네모난 칸에 정확하게 다 빛이 보이느냐, 비치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간격을 둬요. 전구를 조그만 걸 대고 전구와 전구의 간격을 쭉 붙여놓지는 못하고, 다 붙여놓으면은 전구가 너무 많이 빽빽하게 들어가잖아요. 비싸지니까 건너뛰게 징검다리처럼 논단 말이에요. 그래도 딱 틀어놨을 때 전체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요? 점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니터를 사러 가셨는데 점 간격 숫자를 보여주세요. 어떤 건 0.3, 0.33이래. 근데 어떤 건 0.27이래. 그럼 0.27이 가까운 거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0.35 이거보다는 0.33이 좋고, 0.33보다는 0.31이 좋고, 0.31보다는 0.79가 좋고, 이렇게. 근데 0.5 이런 거는, 0.25 이런 거는 0.3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되게 저렴해. 그러면 저렴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저런 거. 재생률이나 그 다음에 점간격이나 이런 게 무딘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드 작업, 인터넷 할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정밀한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왠지 뭐가 이상하게 나와. 그런 모니터는 그래픽용 모니터가 아니죠. 특히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 쓰는 모니터 있죠? 혹시 그 방송에 보시면 영화 제작할 때 이렇게 배우나 감독들이 야외에서 화면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모니터가 되게 작아 보이죠? 그게 100만원, 200만원씩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40인치만 해도 요즘 4, 50만원이면 사는데 그 방송용 모니터는 그 조그만 거만 해도 몇백만원씩 하고 그래요. 왜? 정밀하게 보이거든. 이제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밑에 한번 보시면 돼요. PDP가 있다, LCD가 있다, LED가 있다, 이런 거로 분류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알게 있는데, 해상도가 높을수록 글자는 어때요? 작게 보이고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죠? 자, 비디오 어댑터에 관계없이 모니터는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뭔 얘기야, 그게? 도트라는 말은 뭐예요? 도트는 점이에요, 점. 점이 아니라 화소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화소.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소라는 그것을 단위로 쓰는 거죠. 예, 그리고 비디오 어댑터가 뭐예요? 비디오 어댑터. 비디오 어댑터. 어댑터라는 말은요, 서로 다른 물체를 연결해 주는 게 어댑터예요. 아답터. 우리 아답터라는 말을 쓰잖아. 220V 전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사용하는 이 카세트는 6V짜리야.
그 뭐 아답터 꽂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라는 장치하고 컴퓨터 장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걸 어딘가에 꽂지 않습니까? 뒷면에 꽂지 않습니까? 그게 어댑터 부분이에요. 근데 어댑터는 다 달라요. 어댑터는 다 달라요. 비싼 어댑터는 몇백만 원씩 해요. 몇백만 원씩 해요. 저렴한 거는 뭐 몇만 원, 몇천 원짜리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댑터가 좋으면 화면도 잘 나와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가정에 있다 그러면 게임을 굉장하게 유명한 게임을 집에서 하고 있다. 그럼 그 집 컴퓨터에는 비디오 어댑터가 좋은 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가. 그게 비싸니까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 설치를 못 한단 말이야. 몇십만 원씩 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방을 가는 거예요. PC방을.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은요. 이 비디오 어댑터가 좋은 거를 써요. 이걸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픽 카드. 비디오 어댑터를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좀 그런 게 있네 라고 아실 수 있겠죠. 다나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다나와. 예. 진짜 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컴퓨터만 다 나오게 했는데요. 지금은 다나와에 가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용품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경우는 안 파는 것 같은데 뭐 별걸 다 팔더라고요. 자, 이제 컴퓨터 부분에 가면은요. VGA라 그래. VGA. 이걸 그래픽 카드라 그래요. VGA를. 예. 자, 여기 보면은요. 가장 높은 거 가격이 778만 원 이렇게 가죠. 이런 거는 방송용으로 사용하려고 이런 걸 구매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건 얼마입니까? 38만 원이고 4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건 게이밍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블랙라벨이래. 블랙라벨이라는 거는 그 계통 중에선 제일 좋다고 하는 거에다가 블랙라벨을 붙여요. 보통 970 예,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건 970 960이니까 좀 떨어지네요. 750이야 750. 요 가운데 숫자가 크면 좋은 겁니다. 750보다는 960보다는 970이 좋아요. 여기 6이 아니라 7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7세대 9세대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980 같으면 어떻게 될까? 980 990 이러면 어떻게 될까? 너무 비싸겠죠. 저 혼자 흥분하나요? 970 960 이런 거 970 아까 970 같은 거 집에다 꽂아 놓으면은요 PC방 안 가도 되죠. 근데 그 게임을 또 사야지. PC방에서 사용하는 게임을 또 사야 되니까 PC방 가는 게 낫습니다. 집에서 이거 하지 말고. 예. 근데 이제 혹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또 영상 편집 같은 거 이런 제작을 하는 연습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그쪽에 종사하시려면 여기서 말하는 750? 750은 있으면 되겠네요. 750. 전 760 쓰거든요. 제가 760 블랙 라벨을 쓰는데 한 20몇만 원 했어요. 비싸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은 모니터를 막 몇 개씩 연결해 쓸 수 있죠. 보통 4개까지 연결해 쓸 수 있어요. 4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사는 겁니다. 굳이 사는 이유가 게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니터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면은요 작업도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인터럽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좀 어려운 용어예요. 인터럽트는요 우리말로 중단 개입이라 그랬는데요. 그냥 인터럽트라고 외워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시험에 인터럽트라고 나오니까는. 자, 무슨 일을 하다가 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뭐 담보대출 어쩌고 저쩌고 뭐 좋은 땅이 났으니까 사세요. 아, 이런 건 무시해. 계속 일하면 돼. 근데 엄마 나 학교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 와줄 수 없나? 아니면 전화 좀 해줘. 이렇게 문자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가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뭐 여기서라도 밖에 나가지 못하면 여기서라도 야, 뭔 일이냐 하고 전화를 걸 거란 말이야. 그게 인터럽트예요. 컴퓨터가 윈도우가 켜져가지고 작업이 잘 되고 있어. 아래한 걸 실행하고 엑셀 실행하면 척척척 실행이 돼. 근데 뭐를 명령을 걸었더니 에러가 턱 났네. 엑셀에서 에러가 났어. 그럼 인터럽트 발생되는 거예요. 프린터로 인쇄를 막 하고 있는데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인쇄가 안 돼. 보니까 종이가 걸렸어. 그것도 인터럽트야. 또 다 됐는데 보니까 종이가 없어. 그것도 인터럽트야. 잉크가 없대. 그럼 멈출 거 아닙니까? 인터럽트 발생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감염됐어. 인터럽트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인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인쇄 취소를 눌렀어.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그냥 잘 흐르게끔 두면 되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를 컴퓨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그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인쇄 취소를 눌렀는데 프린터는 계속 인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면은 컴퓨터는 야 뭐야 하고 지금 하던 거를 딱 저장을 해요. 현재까지를 저장하고 멈춥니다. 이유가 뭐야? 종이가 없대요. 그래? 그럼 종이 넣어주면 되겠네. 그럼 종이 마저 넣어주고 인쇄 시작, 인쇄 계속 버튼 눌러주면 또 인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터럽트가 또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인터럽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러니까 외부 인터럽트는 뭐예요? 전원, 정전.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프린터기 이런 거. USB 메모리 꽂고 나서 복사, 붙여넣기 쫙 하는데 꼬맹이가 쭉 오더니 아빠 이거 뭐야 하고 쑥 빼네? 인터럽트 발생되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외부 인터럽트입니다. 요즘 꼬맹이들 막 어디로 튈지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럽트는 뭐냐면 그 내부적으로 윈도우 자체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못 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소프트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요 외부 인터럽트를 먼저 합니다. 인터럽트가 한 10개가 발생했는데 보니까는 내부, 외부,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개가 발생하면 외부적인 걸 먼저 처리해주고 내부적인 거 처리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걸 나중에 처리한다 이런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DMA 모든 컴퓨터는 CPU가 다 통제해요. 사용자가 USB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복사 그리고 내 문서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USB 메모리 내용이 복사가 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CPU가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네. 얘를 이렇게 블록 잡았어. 복사를 했어. 복사를 딱 누르고 USB 메모리 여기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복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밑에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이때 CPU가 관여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택배를 보내려 그래.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요청을 했어. 그러면 우체국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옛날에는 뭐 최신부 이렇게 있었는데 뭐 부서가 있잖아요. 뭐 정보통신부 지금 그거 없어. 그러면 거기 장관이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우체국 국장이 배송 나갑니까? 아니죠. 배송 직원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서 배송해 줄 거라고. 즉 어떤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CPU가 다 일일이 참여를 못해요. 관여를 못한단 말이야. 그냥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얘를 실행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정도라면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하고 알아서 칙 보내주고 말면 된다 이거야. 우리 서류도 그런 거 있어요.
결제권자가 굳이 결제 안 해도 되는 문서들이 있어요. 회사 내에서 사장님 결제 안 받고 그냥 부서장, 과장님은 과장님 결제로 끝나면 그냥 회사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쓰는 게 DMA예요. 메모리가 CPU에 지시사항 없이 그냥 알아서 작동되는 거, 이런 거. 그러면 CPU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CPU는 CPU 본연의 일을 하겠죠. 메모리는 알아서 지가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거죠. 매번 가가지고 CPU야 나 이거 복사할 건데 붙여도 되니? 알아서 붙여봐. 내가 챙겨줄 테니까. 그럼 CPU가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안 그래도 CPU가 메모리보다 빠르고 메모리는 느려 터졌는데.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해요? 캐시 메모리가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비는 경비 담당하시는 분이 하면 돼. 청소는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하면 되는 거지. 그룹 회장님이 와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게 DMA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CPU는 CPU의 권한이 있어요. 따로 업무가 있어요. 자, 메모리는 어떨까요? 주기억 장치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CPU가 메모리한테 뭐를 전달할 일이 있으면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모니터로 뭐를 출력해야 돼. 프린터로 뭐를 출력해야 돼. 그러면 CPU가 일일이 다 그거를 관여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도 보면 과장님, 부장님 있듯이 책임자를 두는 거죠. 책임자. 그 책임자가 바로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내가 뭐 복사해서 붙여야 돼. 그러면 채널이, 그 하드디스크를 담당하는 채널이 CPU한테 일단 권한을 받았으니까 알아서 척척척 처리하고, 모니터로 연결해주는 장치를 내가 화면에 뭘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모니터를 담당하는 채널이 알아서 척척척 처리하고,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무슨 작업을 하면 USB 메모리를 담당하는 채널이 알아서 척척척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학급 담임 선생님이 처리한 업무가 있고, 교감 선생님, 학년 주임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의 권한이 또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출석 체크 같은 건 안 하셔도 돼. 그 장반에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담임 선생님이 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린 채널이라고 본다 이거죠. 채널. 자, 포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거 그림을 한번 좀 봐야 알아요. 그림을 좀 보면서 할게요. 우리 메인보드 그림을 좀 보면서. 아, 여기 있네. 뒷면 그림을 좀 볼게요. 컴퓨터 우리 뒷모습 있죠. 컴퓨터의 뒷모습을 보면은 컴퓨터의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제 전기를 연결하는 곳이죠. 그렇죠. 요거 보라색은 키보드고요. 녹색은 마우스입니다. 얘를 PS2라 그래요. PS2. 우리 책에 있나요? 보세요. 포트 중에 보면 PS2, PS2라고 써있죠? 예,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포트라고 있죠. 직렬포트가 요거예요. 핀이 9개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안 써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통신할 때 사용하는, 전화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을 때 모뎀을 여기다 꽂았어요. 그리고 마우스도 여기다 꽂았어요. 그럼 이 포트가 2개가 있어야 모뎀도 하고 통신도 하고 마우스 쓸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2개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혹시나 옛날 제품을 쓰는 컴퓨터라면 얘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거 없어요. 우리 거는 좋은 거니까. 요즘 새 신형이라서 이거 없어요. 그 다음 요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25핀인데 이게 병렬 포트라 그래요. 병렬 포트.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주로 어떤 거? 프린터. 또 집디스크. 여러분, 직렬은 뭐죠? 순서대로 가는 게 직렬이고요. 병렬은 뭐죠? 한꺼번에 가는 게 병렬입니다.
야, 고속도로. 이제는 뭐 차선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병렬이에요. 근데 일방통행 이름 뭐예요? 한쪽으로만 오는 거잖아요. 예, 오고 가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직렬이라고 보면 되지. 기찻길 이게 직렬이야. 뭐 2차선, 4차선 그러면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병렬이죠. 병렬이 빠르죠. 병렬이 빨라요. 근데 병렬은 크지 않습니까? 부피도 크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렬을 쓰지 말자 하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USB 포트는 뭐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라 그래요. 유니버셜. 그러니까 이것도 직렬입니다. 과거엔 다 병렬 쓰다가 다 직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394는 여기 없네요. 1394는 여기 없고요. 주로 그 캠코더 있죠. 디지털 캠코더. 노트북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캠코더에 연결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394 필요하시면 사시면 됩니다. 1394가 용산 나가서 사시면 10,000원이면 사요. 그러면 본체에다가 꽂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혹시 디지털 캠코더 그 6mm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6mm VJ 특공대 보면 뭐 테이프 교체하고 갈게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1박 2일 같은데 1박 2일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요 비디오 테이프 꽂고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꽂고 쓰지 않고.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교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비디오 테이프를 캠코더에다 꽂아가지고 컴퓨터랑 연결하면 그 1394 명령을 돌리면 비디오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테이프가. 그래서 녹화된 거를 컴퓨터로 전송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서 그 편집된 내용을 다시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다시 보내서 방송국으로 보내면 방송국에서 더빙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장치도 있어요. IRDA도 여기는 보이진 않네요. IRDA는 주로 어디 있냐면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건데요. 노트북에는 있을 수 있어요. 노트북.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노트북끼리 만나가지고 뭐 내가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USB 케이블을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IRDA라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자료를 보내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런 거 있죠. 스마트폰끼리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외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뭐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CPU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빨갛고 노랗게 되는 게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얀색의 구멍이 여러 개 꽂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전기, 밖에 이제 전기 꽂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전기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여기 뒤에도 뭐 이렇게 전기선 꽂는 자리가 있어요. 또 어디에도 있냐면은 여기 뒤에는, 여기는 이제 컴퓨터 뒷면이죠. 키보드, 마우스, USB 꽂는 자리 여기입니다. 요 뒤에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터넷선을 여기다 꽂으면, 뒤에다 이렇게 꽂으면 얘가 그거를 관리해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오디오 색 꽂잖아요. 오디오 스피커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관리해주는 장치가 또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부 그래픽 카드, 아까 그 비디오 어댑터 그랬었잖아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970, 뭐 960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치를 꽂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란색이 6개가 있고 여기 보라색이 2개가 있어요. 여기 2개, 여기 6개. 이게 뭐냐면 직렬 장치 연결 공간입니다. 하드 디스크라든지 DVD 장치라든지 이런 걸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관리해주는 컨트롤러가 이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94 컨트롤러가 있네. 1394 컨트롤러는 있고요. 1394가 요 뒤에 어디 있나 보죠? 있으니까 뭐 컨트롤러가 있겠죠. 여기 이제 뒷모습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 뭐 여러가지 이렇게 부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뒷면에 여기 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 USB 꽂는 자리가 있고요. 요 하늘색으로 된 USB 메모리 꽂는 자리는
이건 3.1, 3.0 방식이라 그래서 시커먼 것보다 10배 빠른 그런 장치고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뒷면에 있어요. 이거 뒷면 자리니까 앞면에는 없고 뒷면에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디오 뭐 이런 꽂는 장치가 있고요. CPU 연결하는 장치 있고요. 검었고 하늘색은 메모리 꽂는 자리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하드 디스크나 DVD를 연결하는 장치고요. 그럼 앞면에서도 USB를 꽂죠. 앞면. 우리 케이스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에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해주면 앞면도 얘가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고. 얘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요. 하나 파란색, 흰색, 검은색. 그래픽 카드를 세 군데다 꽂을 수 있어요. 이거 비싼 겁니다. 이 장치는 비싼 거예요. 아까 얘는 그래픽 카드 좀 꽂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까 얘는 꽂는 데가 뭐 세 군데나 있고 이렇게 된 걸 봐서는 아주 비싼 장품 이런 거는. 예. 브라운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브라운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2번 자리, 여기 2번 자리가 전자총 자리예요. 여기 지금 뭉쳐있는 이 부분에서 2만이전 볼트의 고압을 이용해서 이 표면에다, 이 표면에다가 진공 상태에 있는 유리관이에요. 여기다 빛을 빵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빨간 빛을 쏘면 빨간 게 탁 튀는 거죠. 그럼 이제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막 춤을 추는다. 그러면 빨간색을 계속 쏘는 자리죠. 거기다가. 그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여기 보이네요. 근데 보시면 얘는 이게 메인보드라 그래요. 이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가 큰 게 있고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있죠. 조그만 거. 큰 건 비싸요. 근데 난 여기 있는 기능 다 안 쓸 것 같으면 조그만 거 쓰면 되죠. 굳이 비싼 거 사가지고 불필요하지. 예,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우리 강의실은 아마도 요걸 거 같아요. 마이크로. 우리 강의실은 요거를 쓸 거예요. 굳이 큰 거는 잘 안 쓰거든요. 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이 표준 방식의 이 스탠다드는 거의 탑재를 안 해요. 삼성전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은 조립해요. 삼성 비싼 거 안 사거든. 대부분 요걸 쓸 거예요. 예. 삼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예. 비싸서. 그 다음에 여기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니터를 연결하는 장치인데 또 있잖아요. 밖에다가 별도로 장치를 해놨잖아요. 이게 그래픽, 확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외장 그래픽, 확장 그래픽 카드. 요거는 내장. 우리 강의실은 외장이에요. 외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뒷사람 뒤로 돌아셔서 갖고요. 뒷사람 거기 문 열릴 수 있습니다. 뒷사람 컴퓨터 문짝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컴퓨터 뒷면 보일 거예요. 컴퓨터 뒷면.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이제 단자들이 보이는데 아까 여기 메인보드 그림을 잘 보시면 CPU 있죠. CPU. 이 CPU에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끼리 막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부 버스라 그래요. 내부 버스.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하고 이 안에서 메인보드 상에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러면 이걸 외부 버스라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픽카드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도 꽂아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하드 디스크는 어떻게 돼? 여기다 또 꽂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TV 수신 카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TV 수신 카드를 여기다 꽂아야 되거든. 그러면 별도로 확장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는 걸 확장 버스라고 불러요. 그럼 버스라는 말은 뭐냐? 버스. 고속버스, 화물버스, 시내버스. 이런 버스라는 말은 실어 나르는 통로를 버스라 그래요. 실어 나르는 거. 사람이든 화물이든 실어 나르잖아요, 우리가. 그 실어 나르는 길, 통로. 이거를 우리는 버스라고 부른다.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컴퓨터에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솔직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네요. USB는 최대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대요? 127개. USB 메모리를
또 프린터기나 스캐너도 USB로 꽂잖아요. 그렇죠. 몇 개까지 연결한다? 127개까지 꽂을 수 있다. 근데 집에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확장기를 사시면 돼. 확장. USB 확장하는 기계가 있어요. 허브라 그래. USB 허브. 허브가 뭐 10개짜리도 있고 뭐 7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종류별로 많으니까는 그걸 여러 개를 사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10개짜리하고 7개짜리하고 동시에 2개를 써요. 왜냐면 컴퓨터 뒷면에다가 뺐다 꼈다 불편하잖아요. 컴퓨터 뒷면에는 프린터기, 스캐너, 키보드, 마우스 고정되어 있는 거, 외장 하드 이런 거 뒤에다 꽂고, 그리고 그 뒤편에서 또 하나 여유 있는 공간에다가 허브를 또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벽에다가. 그럼 USB 메모리 10개를 쫙 꽂아놓고 복사 붙여넣기 쪼르륵 하죠. 동시에 한꺼번에 10개씩 복사하고 막 이렇게. 그러려고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핫 플러그인은 뭡니까? 플러그 앤 플레이는 들어보셨잖아요. 꽂으면 기계가 인식한다 그랬잖아요. 윈도우가. 핫 플러그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뺐다 꼈다가 가능한 거. 일반적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기계를 연결하면은 안 좋습니다. 고장나기도 해요. 키보드 같은 경우에요. USB 키보드 말고 PS2 있죠. 동그란 거예요. 얘는 뺐다가 다시 꽂으면 인식이 안 돼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꽂으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를 껐다가 꺼진 상태에서 PS2 키보드를 꽂고 마우스를 꽂고 전원을 켜면 그때는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여요. 근데 USB는 어때? 그냥 아무데나 뺐다 해도 작동이 되니까 USB가 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94 이거는 애플에서 만든 겁니다. 애플에서 만들었는데 60개 이상을 또 쓸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HDMI라는 거 있나요? 책에 한번 보세요. 없네. 책에 HDMI라는 말이 없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셋톱박스 쓰시나요? 케이블 TV? 셋톱박스를 보시면은 방송에서 지금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영상, 비디오, 영상과 오디오 얘들을 TV로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TV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옛날 우리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3개를 꽂았어요. 옛날 VTR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비디오고요. 빨간색, 하얀색이 스테레오, 오디오예요. 그런데 HDMI는 비디오, 오디오를 같이 보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비디오만 가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비디오만 가는데 게임기라든지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DVD 플레이어나 셋톱박스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이런 걸 쓰실 때는 HDTV 같은 거 그럴 때는 다 오디오 비디오가 같이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서라운드 오디오까지 다 전송이 돼요. 극장처럼 입체의 영향이 입체 그 오디오가,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5.1 채널 들어보셨죠? 5.1 채널. 그러니까 앞면에 스테레오가 있고 센터 스피커 있고 우퍼 스피커 있고 뒷면에 이제 서라운드 보조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HDMI가 전송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라는 것도 새로 나왔어요. 디스플레이 포트. 이거는 뭐냐면은 TV에서 많이 쓰는 건데 모니터에서도 많이 쓰고요. 우리 TV를 쓸 때는 오디오 영역이 따로 있어요. 우리 PC는, 컴퓨터는 오디오가 따로 있는데 컴퓨터나 말고 저런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만약에 디스플레이 포트로 연결해주면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다 간다. 블루투스는 뭔지 들어보셨죠?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 누구더라? 민중택배? 고민중 씨라는 역할로 나온 사람이 있었죠? 왕가네인가? 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택배할 때 귀에다 꽂고 있었던 거.
그게 블루투스 이어셋이라고 하죠. 양손에 짐은 들어야 되고 대화는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든지. 요즘 블루투스 잘 나옵니다. 핸드폰, 뭐 PDA, 노트북, PC에서도 블루투스 많이 써요. 저도 블루투스 갖고 다니는데요. 제가 쓰는 게 요겁니다. 블루투스, 키보드, 전화, 리모컨, 리모컨, 카메라 리모컨 다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스마트폰도 켜놓고 하면은 전화 올 때 이거로 전화 받아도 되고요. 이거로 받아도 되고 이거로 말해도 되고. 근데 진동이 안 울려서 문제지. 진동은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찍는다든지 스마트폰에 이렇게 셀카봉에 연결하고 찍을 때 여기는 리모컨 가지고 탁 누르면 착각 찍히기도 하고 그런 제품이에요. 저도 필요하니까 갖고 다니는데 대신에 이제 전화를 하려면 들고 해야죠. 그럼 여기도 이어폰 꽂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되죠. 여기 이어폰 꽂으면 이어폰으로 소리가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얘기하면 되고. 예전에 제가 이걸 갖고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금은 다 아시죠. 아, 저거 블루투스구나 하고 아는데 초기에는 뭐 전화기가 저렇게 조그매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뭐 제품들도 나와 있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요. 자, 블루투스란 말은요. 스웨덴의 전설의 왕이에요. 전설의 왕 이름입니다. 블루투스란 왕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해적이에요. 해적. 동네 해적들 돌아다니고 하니까는 동네를 이제 다 해결 본 거죠. 이제 부족 국가가 생기고 거대 왕국으로 만든 전설의 임금, 전설의 왕. 그 사람이 블루투스란 왕이란.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합했다라는 의미로 블루투스라고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겠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광개토대왕 뭐 이렇게 했겠지? 근데 블루투스라고 이름을 줬어요. 되게 이름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핫스와핑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버스라는 말도 말씀을 드렸고, 외부 버스, 내부 버스 말씀을 드렸고. 자,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전원을 딱 켜면,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바로 윈도우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무슨 안에서 작업을 합니까? 컴퓨터가. 뭐 작업하는 화면이 안 보이죠? 사실은 안 보여요. 과거에는요, 전원을 딱 켜면 컴퓨터가 막 작업하는 화면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로 착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작업하는 화면이 우리는 봐도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그걸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윈도우 로고 있잖아요. 얘가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리고 짠 하고 열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작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작동되기 전에 기계의 기본적인 기능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바이오스다 이거죠. 그리고 전원이 켜지면 이 바이오스 이거에 의해서 포스트라는 작업을 합니다. 포스트는 뭐냐면 전원을 켜면 스스로 점검한다 라는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하드가 하나 꽂혀 있는지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컴퓨터에 메모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삑삑삑삑 하고 에러가 나요. 윈도우가 안 돌리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또 안 깔려 있어. 그러면 딱 켜지자마자 점검이 끝나고 나면 하드가 없네요. 윈도우가 안 깔려 있는데 윈도우부터 설치하세요 라든지, 뭐 키보드가 뭐 하나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인터넷선이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걸 포스트 작업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 아까 보셨던 화면 중에 그게 뭐냐면은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롬인데 요게 바이오스 롬이에요. 이게 바이오스 롬. 이게 컴퓨터 안에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핀셋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빼낼 수도 있습니다. 빼낼 수도 있고, 이게 빠지면 이제 컴퓨터는 안 움직이죠. 이게 있어야 작동을 하니까. 근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얘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과전류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얘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 업체에 맡겨가지고 요것만 빼서 다시 수리를 해서, 아니면 요 똑같은 회사 제품을 다시 꽂아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또 잘 돌아가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작업이 나와 있네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바이오스는 시모스 램이 아닙니다. 책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시모스 롬입니다. 롬. ROM. 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롬 바이오스라고 하죠. 롬 바이오스. 시모스 롬. 바이오스는 롬에 들어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롬은 하드웨어죠. 롬은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바이오스는 소프트웨어죠.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 바이오스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내가 USB 메모리에 담아가지고 뭘 작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기계에 딱 붙어가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도 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래 한글 이런 거는 아예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바이오스는 이것 하기도 하고 저거이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펌웨어라 그래요. 펌웨어. 우리 디지털 피아노에 보면 여러 가지 악기음을 내지 않습니까? 그 기계가. 그러니까 분명히 디지털 피아노는 하드웨어잖아요. 일반 피아노는 소리가 하나만 나오지만 디지털 피아노는 여러 개 소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펌웨어죠. 디지털 피아노에 들어있는 그 소리를 출력해 주는 회로. 그거는 펌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우리 프로그램을 거기다 실행을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야 내비게이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그것도 펌웨어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러니까 펌웨어가 많아요. 우리 컴퓨터 회로에는 펌웨어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 하드 디스크를 연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 방식을 안 씁니다. 지금 이 방식 자체를 안 써요. 이 아이디 이걸 쓴 적이 언제냐? 10년 전 컴퓨터 같으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 말고 예전에 쓴 거를 11년 썼어요. 지금 기계를 바꾼 지가 한 2년 넘어가는데 벌써 한 13년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쓴 기계를 처음에 사가지고 조립할 때 걔도 이 아이디나 특히 아이디는 아예 역사 속에 사라진 거고, 이 아이디도 그때 잘 안 썼어요. 지금부터 15년 전만 해도 이 아이디 잘 안 썼어요. 다 뭐를 쓴다? SATA. 이 방식을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래는 이렇게 표현해요. Serial ATA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ID인이 이 ID인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ID하고 이 ID는 뭐냐면 ID를 익스텐션 확장한 게 이 ID입니다. 얘를 확장한 거예요. 익스텐션 확장한 거예요. 이거는 불편해서 못 쓴다 이거. 이건 병렬입니다. 얘들은 다 병렬인데 이렇게 써갖고는 느리다 불편하다 그래서 직렬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직렬. 시리얼 직렬. 예.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로 병렬 방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러럴 ATA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지금 병렬 방식보다는 직렬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밑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09년에 나오고 안 나왔죠? 2009년이 끝이었잖아요. 왜냐면, 아이디는 이 아이디를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게 무슨 세계사 뭐 역사 시험도 아니고, 컴퓨터 역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쓰지도 않는 걸 뭐하러 묻냐, 이거지. 지금은 이제 SATA 방식을 쓰고요.
그 스카시라는 거 있어요. 스카시. SCSI.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카시라고 읽어요. 그냥 콩글리시로. 스카시를 읽는데 얘는 7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7개 연결돼 있고 거기에 터미네이션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거만 기억하세요. 7개, 터미네이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스카시가 병렬이잖아요. 이건 병렬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병렬 방식을 안 쓰고요. 이걸 이제 직렬 방식으로 바뀌어요. 직렬 방식으로 바뀌는데 이 직렬 방식으로 바뀐 게 시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스카시라는 말을 안 쓰고요. 사스라고 써요. 사스. 사스가 그 직렬 방식으로 사용하는 스카시 같은 거. 스카시는 병렬 방식인데 직렬 스카시 방식을 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스카시나 사스는 누가 쓰느냐? 일반 클라이언트 개념, 우리 개인용 컴퓨터, 이 PC 개념보다는 서버용. 이거는 서버용에서 서버용 그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아, 나 돈 좀 있는데 비싼 거 사면 어때? 불편해요.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은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 얘는 느려요. 처음에 킬 때 느려요. 하드가. 스카시 하드는요. 처음에 전원을 딱 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도달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진장 빨리 움직이는데 서버는 224시간 360을 안 끕니다. 서버는 안 끄고요. PC는 허건날 껐다 켰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카시는 껐다가 다시 키잖아요. 그럼 느려. 계속 켜놔야 빠른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쓰기엔 불편해요. 제가 써보니까는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비싸. 우리 뭐 1테라? 1테라 1000기가짜리가 얼마? 뭐 5만원 6만원이면 요즘은 사던데 1000기가짜리 1테라짜리. 스카시는요 뭐 70기가? 이런 게 뭐 60만원 이래요.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이거는 뭐 너무 비싸요. 비싸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일단 초기가 느리다.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 일단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있고요. 자,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아시죠? 뭐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업그레이드죠. 내려가는 건 다운그레이드고요. 예전에 윈도우 8을 처음에 이제 등장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업체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 윈도우 7로 바꿔줘요. 윈도우 8에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지. 요즘 윈도우 10 많이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해본 사람 다 하는 말이 그래요. 불편해 죽겠다 이게. 왜? 느리대.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일단 안 맞아. 사용 조작 방법이 일단은 내가 모르는 화면이 나오니까 불편하더라. 다시 윈도우 7로 다운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엑셀 2003에서 엑셀 2007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그렇죠? 메모리를 2기가에서 4기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하드를 1테라에서 2테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파티션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파티션은요,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칸막이. 우리 사무실 가면 이렇게 칸막이 해놨잖아요. 병원에 가도 칸막이 해놨잖아. 옆 환자하고 나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커튼 같은 게 쳐놓잖아요. 그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우리 집을 샀는데 방이 2개가 있네. 그럼 파티션 나눠져 있는 거죠. 방이 하나로 돼 있으면 뭐야? 원룸이잖아요. 그게. 방이 2개로 나눠져 있으면 투룸. 파티션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하나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겠다 이거지. 나눠서 쓰겠다. 아니야, 나는 C 드라이브 하드를 하나를 그냥 C 드라이브 하나로 통째로 쓸 거야. 그러면 파티션을 하나로 쓰는 거고, 우리 강의실처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2개로 나눠 쓸 거야. 볼까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티션이야.
그러면 하드 두 개를 산 건 아니고요. 하드 두 개를 산 건 아닌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눌러 관리를 누르시면은요. 관리를 누르시면 여기 디스크 장치에 파티션이 보여요. 자, 지금 보시면 C 드라이브 뒤로 나눠져 있죠? 얘는 뭐야? 삼성전자는 이게 하나 있어요. LG나 삼성은. 복원 시스템. 윈도우 복구 시스템이 이 안에 들어있는 바람에 여기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를 나눠 쓰고 있죠. 하나의 하드인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는 제 USB 메모리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냥 C 드라이브, 드라이브 하나를 통으로 쓰고 있죠. 그럼 파티션이 하나야. 얘는 두 개고. 그렇게 나눠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나눠 쓰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나눠서 쓰느냐? 방을 우리가 원룸으로 안 하고 안방, 애들방, 뭐 저쪽 건너방,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왜 구분해서 쓰느냐 이거지. 용도가 다르죠. 애들 공부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서 공부방, 저기는 이제 부부가 같이 잠자는 뭐 안방 따로 있고 거실 따로 있고 나눠지는 것처럼 컴퓨터도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돌리고 저장을 해놓고 D 드라이브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쓸 수 있고, 아니면 C 드라이브는 윈도우 7을 설치하고 D 드라이브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또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더라 이거죠.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면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을 같이 못해요. 근데 파티션이 두 개면 운영체제, 윈도우도 두 개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파티션이 세 개면 운영체제 세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드디스크를 세 개를 사서 꽂으면 파티션은 세 개예요. 나누지 않아도 어차피 하드가 세 개니까 그럼 파티션이 각각 세 개고, 아니면 하드를 하나 사서 500기가, 200기가, 300기가, 1000기가짜리를 나눠서 C에 윈도우 7, D에는 윈도우 8, E 드라이브는 윈도우 10 하고 따로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럼 전원을 켜면 어느 윈도우 사용할 건가요? 물어요. 7, 8, 10 그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그 운영체제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션은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네. 이거를 윈도우 설치할 때 정할 수 있고요. 설치한 후에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윈도우 XP는요, 파티션을 설정하고 나면은 못 건드렸어요. 근데 윈도우 7에서는 파티션을 후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눠 쓰던 거를 하나로 쓸 수도 있고, 하나를 두 개, 세 개로 나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하드디스크 메모리 용량 문제 해결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이 5주차죠? 오늘까지가 4주차지 않습니까? 5주차가 하면 컴퓨터 일반에 가는 거를 마무리 질 거예요. 그리고 6주차, 7주차에는 엑셀 일반을 할 겁니다. 엑셀 일반. 엑셀은 2주차면 끝나요. 어차피 우리가 배우고 지금 실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82쪽에 나와 있는 함수, 수학 삼각함수, 찾기 참조함수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못했던 게 이제 그 MOD, INT 이거 못했었죠? 네, 요거 한번 하고 이어서 또 진행할게요. 엑셀 2007 실행하신 상태에서 섹션 06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교재는 83페이지 6번입니다. 중간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생산량과 개수가 나와 있어요. 250개를 생산했는데 한 상자당 24개씩을 담아야 된대요. 그럼 상자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때는 몫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얼마나 필요하겠네요. 자,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상자 수가 필요하다. 상자 몇 상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는
얘를 이것으로 나누겠죠. 이렇게 나누면 10점 얼마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서식 탭에 가서 여기 보시면 쉼표살을 해주면 이렇게 줄어요. 소수점 얘가 잘라버리는데 이거는 강제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고 요 앞에다가 int라는 함수를 써주면은요 소수점 얘가 잘려요. 그럼 이게 상자수예요. 상자수. int를 취해주면은 몫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50을 24로 나누니까 열상자가 필요한 거고, 그럼 240개를 담잖아요. 그 10개가 남잖아 또. 250개를 24개씩 열상자를 담으면 10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나머지를 여기다 계산하라는데 이때는 그냥 MOD 모듈라 나머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함수가 MOD예요. MOD. 예. 이 책에는 MOD나 INT 중에서 골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INT는 주로 몫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 MOD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생산량, 컴마, 개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는 몫을 계산할 때는 나누기 한 거를 쓰는 거죠. 나누기. 근데 MOD는 뭐로 A를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INT는 몫을 계산하는 함수가 아니에요, 본래. 근데 몫을 계산할 때는 INT를 쓰면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MOD는 아예 처음부터 나머지를 구한다는 함수예요. 는 MOD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개수, 컴마, 상자 개수. 엔터를 치면 나머지만 조금 되겠죠.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MOD는. 근데 MOD가 없었던 시절, MOD라는 함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되게 불편했었어요. 나머지 구하려고 그러면. 다른 함수를 동원해서 막 계산했었어요. 근데 MOD가 등장하고 나니까 너무 편했죠. 엑셀은 처음부터 MOD가 있었어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나머지 구한다는 개념이 함수가 없이 일일이 내가 명령을 걸어서 빼주고 곱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재 89쪽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하지 않았던 거를 좀 살펴보면은요. 표 3번이 무슨 문제인가 볼까요?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 3번 회원관리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책 넘기시면은 3번 문제입니다. 결혼기념일을 계산하래요. 몇 년 됐니? 결혼한 지 만 몇 년이 아니라 그냥 횟수로만 몇 년이 됐니? 그럼 2010년에 결혼하신 분이니까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근데 5월 달에 결혼했지만 지금은 4월이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지금 6년은 안 됐죠. 만 5년이죠. 그러나 횟수로 6년 차죠. 횟수로 6년 차면 무슨 시기입니까? 6년 차가 없네? 그럼 에러가 납니까? 목혼시기라고 해야죠. 7년 차는 7, 8, 9년 차는 화혼시기라고 부르나 봐요. 그럼 6년 차는 목혼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는 무슨 함수 써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결혼 몇 주년 기념 명칭은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VLOOKUP 써야 되겠죠. VLOOKUP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VLOOKUP 괄호 열고 처음에 나온 값이 뭐냐면 어떤 값을 찾아야 돼요. lookup value. 이 사람이 몇 년 차 결혼했냐를 묻는 거죠. 2010년에 결혼했으니까 현재는 2016년이잖아요. 6년 차 된 거잖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함수 써있네 거기에. year, today. VLOOKUP은 썼으니까 year하고 today만 쓸 줄 알면 되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today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는
today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잖아요.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시스템상의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게 today입니다. 그럼 현재 2016년 4월 28일이죠. 오늘 현재 날짜가. 그 날짜를 보여주는 함수가 는 today 괄호 열고 닫고. 보통 함수 안에는 는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면 뭐라고 쓰잖아요. vlookup도 안에 뭐 여러 개 썼지 않습니까? 근데 today 함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016년에서 2010년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는 2016년에서 2010년을 빼줘야 되는데 2016년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2016년 04월 28일이라는 날짜가 이 안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이어 이어는 뭐냐면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할 때 쓰는 거예요. 현재 몇 년도냐? 이것만 따지는 거죠. 우리 이거 했었죠? 안 했나? 안 했구나. 데이트는 했었지, 데이트.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 그러니까 today가 2016년 2월 10일이니까 2016년 4월 28일이니까 그 중에 연도만 빼내면 얼마예요? 이거는 2016년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는 year today 빼기 year C의 14번째. 이건 뭐예요? C 14번째는 지금 결혼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결혼기념일. 이동건이라는 사람의 결혼기념일이 2010년 5월 8일이니까 이 2010년 5월 8일 중에서 그게 2010만 나오겠죠? 이게 2016년에서 2010년을 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해하시고 외워 나가셔야 돼요. 이어는 날짜에서 연도만을 빼내는 함수가 이어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죠. 지금 내가 결혼 몇 년 차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쪽 표에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year today, 그러니까 오늘 날짜의 연도에서 요 왼쪽에 있는 결혼기념일에 있는 연도를 빼면 2016년에서 2010년을 뺐으니까 이 사람은 6년차 된 거란 말이에요. 6년차. 컴마 이쪽 표에서 블럭을 잡고, 근데 지금 다른 곳에 블럭을 잡았죠? F4번 키 누르고 컴마 첫 번째가 연도 쓰고 두 번째가 명칭이잖아요. 우린 명칭 가져오라는 거예요. 명칭 2라고 쓰고요. 그 다음 유사일치입니까? 정확일치입니까? 결혼 6년차 없잖아요. 근데 6년차란 말은 5년차 이상 7년차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유사일치 true를 써도 되고 2를 써도 되고 아예 생략해도 되고.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면 이 사람들의 결혼기념일 명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답은 91페이지 그 빨간색 삼각형 안에, 빨간색 네모 안에 3번 써 있는 거에 보면 밑줄 1번은 현재 날짜의 연도를 빼내는 거고, 밑줄 2번은 결혼기념일에 대한 날짜에 대한 연도를 빼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각각 뺀 3번이 결혼 몇 년 차인지를 계산하는 거고, 그 결혼 연차에 대해서 그 결혼 일정, 결혼 기념일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환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허영수 씨가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이 사람 실수 점수가 이거죠? 이거 찾는 거래, 이거. 이 표 중에 어디에 있어요? 이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이 표에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블럭을 잡기도 하지만 알맹이만 잡기도 합니다. 이 알맹이 중에 몇 번째 줄? 여기 보세요. 앞에 보셔야지. 알맹이들 중에서 몇 번째 줄? 허영수는 이 100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줄. 몇 번째 칸? 하나, 둘, 세 번째 칸. 이렇게 블럭 잡으면 몇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줄. 하나, 둘, 세 번째 칸.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는 인덱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오른쪽 다 보세요. C든 D든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1페이지 오른쪽 5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는 인덱스 해가지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 그러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죠? 알맹이만 잡으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칸이고, 저 위에는 제목까지 블럭 잡으면 세 번째 줄에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블럭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23번째 수 잡았느냐, 24번째 수 잡았느냐에 따라서, 23번째 수 잡았으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있는 거고, 24번째부터 블럭을 잡았으면 하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고,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 책에는 위에 거를 답으로 표시해 놨고요. 밑에 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덱스는 어느 표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어요 라는 거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섹션 07번 문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렇죠? 날짜와 시간 함수. 1번 문제는 날짜와 연관된 함수를 가지고 계산하라는 거고요. 이제 1번과 2번은 날짜에 연관된 거고, 밑에 3, 4, 5번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는 뭐가 있나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daverage, dcount, dcount-a, dmax, dminimum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 꼭대기에 맞습니까? 그 중에 daverage가 제일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계열 함수랑 같이 내기도 합니다. 뭐 반올림을 해라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예. 근데 dsum을 할 줄 알면은 daverage 할 줄 알고요. daverage 문법이나 dcount 문법이나 dmax 문법이나 똑같아요. 문법이. 그러니까 dmax 그러면 뭐야? 어쩌고 저쩌고 최대값 구하는 거고, daverage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평균 구하는 거고, dsum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합계 구하는 함수예요. 문법은 동일합니다. 얘는 쉬워요. 이해하기가. 예. 날짜와 연관된 거에 보면 weekday, workday, dx360 이 중에 weekday 잘 나와요. weekday 잘 나오고요. date 이 데이트는 실기시험에는 기억이 없고요. 저는 필기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이 데이트가 now 옆에 보면 today라고 있어요. today 아까 today 나왔었잖아요. now는 뭐냐면 날짜와 시간을 같이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today는 날짜만 보여줬죠. 예, now는 날짜, 시간을 같이 보여줘요. 시간만 보여주는 함수는 없습니다. 는 today 그러면 뭐야? 날짜가 보이고, 는 now
그럼 날짜, 시간이 같이 나오고. 그럼 시간만, 이건 없어요. 예. 자, 뭐, month, year, month, hour, minute, second 나오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슨 함수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는 데이트. 이거는 여기다 년, 월, 일 쓰면 날짜가 돼요. 자, 보세요. 이건 뭘까요? 2010년 15월 40일이래. 오, 황당한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얘는 2011년 03월 40일 맞습니까? 15월이니까 12개월 넘겨버리면 1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2011년 04월 3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04월 09일 되겠죠. 이유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날짜를 실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날짜를 엑셀 화면에다 이렇게 쓰면은 이건 날짜가 아니에요. 이건 날짜지만 이건 날짜가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2010년 15월 40일이라고 이렇게 쓰면 글자가 돼요. 그러나 데이트 안에다가 쓰면 년월일을 환산해서 년월을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아파트 청약을 했어요. 7개월 후에 1차 중도금 내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 날짜에다가 더하기 7하면 7개월 후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하기 7해도 돼. 그럼 22월이잖아요. 22월. 현재가 몇 월인데 4월인데 4월에다 7을 더하면 11월이잖아요. 거기다 또 7개월 후에 2차 중도금 내래. 그럼 더하기 7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엑셀이 알아서 년월일을 계산해 준다고, 환산을. 근데 그냥 날짜에다가 7개월을 더하라 그러면 애매하거든. 현재 날짜에다 7개월을 못 더해. 왜? 며칠을 더할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더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때는 요 함수를 써야 돼.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복잡해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단지 데이트는 이런 거다라는 것만 나와요. 예. 자, 우리 문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에 B의 세 번째 셀이 있어요. B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떡하니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래?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만들래. 이렇게 만들래는 거예요. 무슨 함수 써서? 데이트 써서. 그 다음에 뭐 써서? 레프트 써서. MID 써서. 이 세 가지. 그리고 뭐까지? 요거까지 써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건 알 수 있죠. 78, 10, 12.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978은 아니죠? 그냥 78이잖아. 그냥 78인데 어거지로 1978이라고 제가 붙인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도 이거는 78인데 1978로 이해하시죠? 그러나 실제 컴퓨터는 얘는 그냥 78일 뿐이에요. 두 개를 잘라면 78이지 얘가 1978로 지가 알아서 바뀌지는 않잖아. 자, 그러면 는 데이트 년월에 1978 집어넣으면 되죠. 이 사람이 1978년생이라고 하면 몇 월이죠? 10월이죠. 며칠이죠? 12일이잖아. 이건 알 수 있잖아. 이건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는 데이트 연도는 그렇다 치고 월은 어떻게 해서 뺀 거예요? 월은 10월을 어떻게 뺀 거야? 중간에 낀 거 잘라왔죠? 이게 뭐냐면 MID 주민번호 12의 세 번째 셀에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자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개 잘랐다고. 그러면 10월이야. 그러면 10월 12일생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또 두 개 잘라야죠. MID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 한 거죠. 그러면 78은 어떻게 잘랐어요? 왼쪽에 두 개죠? 왼쪽에 두 개니까 레프트 B의 세 번째 셀에 두 개. 왼쪽에 두 개를 잘라니까 78이 딱 떨어졌는데 사실은 얘는 78이지 1978은 아니잖아요. 그 여기다가 얘를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야. 이 기호를, 이 연산자를 쓰라는 이유는 뭔가를 갖다 붙여라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거는 78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1978처럼 보일래니까 앞에 있는 두 글자, 요거 19라는 글자를 갖다 붙이면 1978이 딱 되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나왔어. 근데 이렇게 보이지 말래요. 이렇게 보이지 말래. 어떻게 보이래? 컨트롤 1번에 가서 셀 서식에 가서 얘를 뭐뭐 대신 뭐뭐 이렇게 나오래. 이렇게 나오게 하래.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이지 말고 그냥 일반 날짜처럼 보이게 하래. 이렇게 나오게 하래. 그리고 자동 처리 쭉 해주면 뿅 하고 정답 되는 거죠. 네. 우리 교재 93페이지, 94페이지를 보시면 분석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는 함수 안에다 연월일 날짜를 써주면 걔가 날짜가 변환된다는 거고, 앞에 연도 월 일자리에다가 각각 분석을 해서 잘랐는데 앞에 19라는 글자를 왜 결합했느냐? 1978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메모한 것처럼 또 책에 나와 있는 설명해 놓은 것처럼 이대로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길게 책에 있는 대로 써놓고 이거를 내가 키보드로 입력해 보니까 답이 되더라 이거야. 답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통과. 아니죠. 키보드로 연습만 한 거잖아요. 반복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뜻이 뭔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에다가 제가 분석을 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이 풀어 나가시면은 여러분도 머릿속에 착착착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책을 빌려갔대요. 뭐를 빌려갔나봐. 근데 반납을 했대. 며칠간 빌려갔나인가요? 하고 계산을 하래요. 날짜와 연관된 거를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한 지 며칠 됐을까요? 이거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럼 결혼기념일이 앞에 날짜, 대여일자고 반납하면 안 되겠지? 오늘 날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오늘 날짜하고 결혼기념일 날짜의 간격을 계산해 보면 결혼한 지 며칠 됐느냐 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이 함수를 쓰래요. days 360을 쓰래요. 근데 days 360은요 무조건 1년을 360으로 잡습니다. 한 달은 무조건 30이에요. 2월달 28일 29일도 없고요. 1월 3월 5월 뭐 이런데 31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30으로 잡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결혼한 지 며칠 됐는지, 책을 빌려간 지 며칠 만에 반납했는지 사실은 이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자, 처음에 시작 날짜, 컴마, 끝 날짜. 그리고 여기 보면 메소드라고 있어요. 메소드가 뭐냐면 미국식으로 쓰는 건지 유럽식을 쓰는지 하는 거. 우리 책에 보면 미국식 쓰라 그랬거든요. 미국 방식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유럽식을 안 쓰고 다 미국식을 써요. 그래서 방송도 유럽식이 아니라 미국식을 씁니다. 케이블 TV 송출 방법, KBS나 MBC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방법도 유럽식이 아니라 다 미국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그냥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기본이 미국식이야.
근데 유럽식을 쓸 거라면 그땐 요거 눌러보면 돼. FX 눌러보시면 나와. FX 눌러보시면 여기에 미국식은 0을 쓰면 되고 유럽식을 쓸 때는 1이라고 쓰면 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상관없어요. 자, 자동체계에 보면 얘가 문제야, 얘가. 5월 6일날 빌려가서 6월 6일날 반납했으면 31일간 반납한, 31일간. 5월달에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30이라고 나오는 거는 무조건 한 달은 30으로만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스 360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지 며칠이 됐느냐, 뭐 100일 기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는 그냥 이 날짜에서 큰 날짜에서 저 날짜를 빼.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럼 보세요. 여기는 다 차이가 나잖아. 날짜를 계산할 때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주면 며칠이 됐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간격. 우리 집 막둥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됐는가? 이런 거. 그러면 지금 날짜에서 걔 생일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태어난 지 며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셀서식에 가서 숫자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했잖아요. 날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셀서식에서 그냥 숫자로만 바꿔주시면 그냥 숫자로 변합니다. 그럼 정확히 이 사람은 31일간 빌려간 거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데이스 360 시험이 실기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과거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자, if. 아직 우리 if 뒤에서 배워야 되는데 if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 있었잖아요. 랭크 함수 순위 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VLOOKUP하고 HLOOKUP 있었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라운드 계열, 라운드 업, 뭐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라운드 다운, DOW 이거지. 라운드 다운. 이 세 가지는 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얘들은 뭐 if랑 물어볼 수도 있고 뭐 HLOOKUP, VLOOKUP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뭘 곱했더니 반올림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뒤에 우리 이제 좀 배워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뭐 D 에버레이지 함수랑 결합해서 라운드 반올림을 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라운드 계열 함수는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별도로 한 문제 나오고요. VLOOKUP, HLOOKUP도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랭크 함수가 독립적으로 나올지 if랑 결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if도 나오고 랭크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쟤도 나오고 여기 있는 거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SUMIF 기억나세요? SUMIF 그 다음에 뭐 COUNT 계열 뭐 COUNT IF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에버레이지 뭐 에버레이지가 있고 에버레이지 if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계열로 에버레이지 이런 계열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레프트 라이트 있었잖아요. 레프트 뭐 라이트 그 다음에 미들 이런 거 중간에 자르는 거 있었잖아요. 뭐 왼쪽에 2개 잘라라, 뭐 앰퍼샌드로 결합해라, 아니면 우리 저번에 했던 것 중에 몇 명이라고 출력해라. 그럼 뒤에 앰퍼샌드 다운표에 명 하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앰퍼샌드랑 결합하는 거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는 틀이 있어요. 틀이. 이 틀만 하면 기본적으로 4문제 이상은 다 맞춰요. 4-5문제는 맞춰요. 6문제 중에서 어떤 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모의고사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모의고사들 보시면은 무슨 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카운트 A, 카운트 if, 썸 if 중에서 골라라. 뭐 그래 로어, 어퍼, 트림. 모의고사 하니까 로어 이런 게 나오지. 뭐 소문자 대문자로 바꿔서 뭐 now, hour, minute. now, hour, minute. hour는 뭐 시간 빼내는 거고 minute는 분 빼내는 겁니다. 아까 뭐 미드 저기 뭐야 데이트 그 이어 그러면 연도 빼내고 month, 월 빼내고 하는 것처럼. 근데 hour, minute 같은 경우는 시험에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연어를 빼내는 거는 가능하지만 10분초 빼내는 건 안 나오더라고. 근데 모의고사니까는 다 내보는 거예요. 왜? 시험 범위에는 이 함수가 있거든. 안 내서 그런 거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출제위원이 이런 걸 딱 내버리면 멘붕 오는 거죠. 안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댁에서 많이 풀어보셔야 돼. 많이 접해보셔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구하면 소수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은 빼고 평균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는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라고 쓰며 가로를 열면 그러니까 D 에버레이지, D 썸, D 카운트, 뭐 D 맥스, D 미니멈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가로 열면 똑같아요.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기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기 점수만 블럭을 이렇게 잡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맹이만 잡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그냥 다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잡는다. 그럼 제일 윗줄에 있는 게 항목 이름이죠. 실기점수, 종합점수, 필기점수, 출신고, 성명이라는 항목 이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컴마. 이 중에서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D 에버레이지니까 평균을 구하는 건데 뭐의 평균 구할 거냐? 성명의 평균 구할 거냐? 필기점수의 평균 구할 거냐? 뭐예요? 종합점수 평균 구하는 거죠. 그럼 종합이라고 클릭하면 돼, 얘를. 실기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되고 종합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되지.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나 보세요. 9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지금 2에 12번째라고 썼는데 책에는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숫자 5가 적혀 있을게요. 5.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 표에서 성명이 첫 번째고 추신구가 두 번째고 그럼 종합은 몇 번째예요? 5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5번째 거를 계산하라고 5를 쓴 건데 왜 그걸 세고 앉아있냐고. 종합이 5번째인지 세봐야 알잖아. 세지 말고 그냥 실기 점수의 평균 구하시오. 그럼 실기. 필기 그럼 필기. 종합 그럼 종합.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5번째인지 안 세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죠? 우주고죠? 우주고잖아. 근데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어떻게 썼죠? 지금까지? 따옴표에다가 뭐라고 썼죠? 그러니까 따옴표에다 우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은 특이합니다.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블럭 잡아야 돼요. 그냥 우주고 그러면 안 돼. 출신고가 우주고입니다. 왜? 항상 항목 이름이 처음 시작해야 돼. 그럼 출신고가 상공고는 어떻게 돼? 출신고가 상공고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잖아. 그럼 조건 못 잡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쓰고 여기를 블럭 잡으면 상공고등학교 종합평균 나오고 우리는 출신고와 우주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만 블럭 잡으면 끝. 엔터 치면 답 나오겠죠. 이렇게.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결과가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81.3 이렇게 나오게 하래. 이렇게 하려는 게 이렇게.
그러면 라운드는 라운드 값을 자릿수를 정해주면 되잖아.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 보여주라고? 한 자리만 보여주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올려서 반올림을 쳐서 한 자리까지 보여주래. 그러니까 뒤에 자릿수가 얼마야? 1.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95페이지 제일 밑에 는 라운드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고 평균 구하는 거고 컴마 1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 넣어주고 요 자릿수에다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 왜? 소점에 한 자리 나오면 되니까. 그럼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아까는 데이터베이스만 했지만 여기다 데이터베이스만 했지만은 요 앞에다가 라운드 써주고 저 뒤에 가서 컴마 1 써주면 소점 한 자리만 나올 거 아니다. 한 자리까지만 나올 거야. 그 책은 답은 95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1번은 평균 구하는 거고 2번은 반올림 하는 거고 빨간 줄 1번 2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읽어 보셔야 되겠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는 뭐뭐뭐 함수 가로 열고 전체 컴마 어느 그 항목 종합이면 종합 필기면 필기 실기면 실기 컴마 조건. 근데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출시 항목의 이름과 붙어서 나와야 돼. 떨어진 건 안 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서전명이 상공문고 오케이 됐어. 근데 만약에 서전명이 세종서점 그러면 어떻게 돼? 서전명이 세종서점 떨어져 있죠? 그러면 조건을 못 걸죠? 뭐 어떻게 돼? 어딘가에 서전명이 세종문고 뭐 이런 식으로 세종서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또 나올 건다 그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이거예요. 상공고등학교. 상공고 없잖아. 출신고가 상공고 안 되잖아. 떨어져 있잖아. 이 차이점은 뭐냐면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필기 점수에서 가장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계산해서 빼주래요. 그러면 상공고등학교 학생이 56, 88, 85 3개인데 이 3개 맞잖아요. 그렇죠. 상공고가 맞잖아요. 근데 조건을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써야 되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어딘가에다 써놔야지. 어딘가에다. 책에 뭐라고 되나 보세요. B 21번째, B 21번째서부터 C 23번째 안에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는 조건을 여기다 써놓으래요. 그럼 여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써놓고 계산하라는 거지. 출신고가 우주고는 계산이 가능한데 상공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조건을 어디다 써놓고 해라 이거지. 자 보세요. 는 D 맥스죠? 맥스잖아.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는 D 맥스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전체 다. 저기 성명서부터 종합점수 끝에까지 다 이거고. 컴마. 뭐에 최대값 구하는 겁니까? 필기점수 구하는 거죠? 필기 클릭하면 돼. 아마도 우리 책에는 3이라고 써있겠지. 왜? 성명이 첫 번째, 출신고가 두 번째, 필기가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있겠지. 컴마. 조건은 뭐다?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야? 상공고 학생 중에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써요? D max 대신에 D minimum이라고 쓰면 되잖아. 자, 요거를 그대로 뺏겨. 그럼 최대값에서 최대값 빼는 건데, 요거를 뭐로 바꿔주면 돼? 최소값으로 바꿔주면 답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에서
안에 똑같으니까 최소값만 바꿔주면 되고, 아니면 직접 여기다가 빼기 D 미니멈 가로 열고 전체 컴마 필기 컴마 추신구가 309 해주면 똑같아요. 자, 보시면 좀 이렇게 썼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다? 똑같아. 이거는 최대값이고 이거는 최소값 구하는 거야. 우리 교재 보시면은 96쪽에 중간에 D max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가로 닫고 빼기 D minimum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가로 닫고 이렇게. 밑줄치 1번은 최대값, 밑줄치 2번은 최소값. 그래서 그거를 빼주는 거. 뺄셈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가셔가지고 상공문고의 평균 금액 구하는 거래요. 금액의 평균 구하는 거죠. 거래량의 금액을 평균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는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겠죠. 평균이니까. 는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얘가 데이터베이스고 전체고. 그때 항목은 뭐다? 금액의 평균 구하는 게 금액 클릭하면 되고. 조건은 뭐다?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계는 어떻게 돼요? 는 뒷섬 합계 구하는 거니까 뒷섬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필드 항목은 뭐? 금액 컴마 크리테리아는 뭐다? 조건은 서전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뒷섬 그러면 합계 구하는 거구나. 뭐에 대한 조건에 따라서 합계 구하는 거구나. D 에버레이지 그럼 평균 구하는 거구나. D 맥스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개수 구하는 거죠? 학과가 전자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의 급식비 중에 개수 구하는 거죠? 빈 거는 빼고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는 디카운트 A 는 디카운트 A 괄호 열고 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필드는 뭐? 급식비 컴마 필드는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 학과가 전자 이러면 되는 거죠. 기출공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까 생년월일 이건 2000년생이네? 그럼 똑같이 20만 붙이면 되죠. 아까 19 붙였는데 이건 20 붙이면 되고. 세탁기 품목이 세탁기네. 매출액 합계네. 그러니까 뒷섬 쓰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고 항목은 매출액이고 조건은 품목의 세탁기고 이런 거죠. 뭐. 여기는 영문과는 학과가 영문과래. 이건 계산할 수 있는데 국문과는 못 구하니까 조건을 여기다 걸어놨네. 그럼 걸면 되겠죠. 그렇죠? 댁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는 댁에 가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날짜 시간 함수 마무리 짓고 논리 함수가 시간이 좀 걸려요. 어려워요. 논리 함수가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까? 다음이 6주차죠? 5주차. 오늘 4주차 끝나니까는 다음에 5주차 들어가서 날짜 시간 함수하고 그 논리 함수를 끝나면 다음 주 6주차에 끝날 거란 말이야. 7주차에는 뭐 하냐면은 뒤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 있어요. 차트, 매크로 관리하는 거를 7주차에 끝나야 돼요. 그럼 이제 정상 우리가 생각했던 수업 진도랑 딱 맞죠. 8주차부터는 이제 우리 넘기는 문제집 있죠? 제가 인쇄드렸던 거 하고 그랑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렇게 풀고 나서 이제 나머지 2주차는 이제 우리 이 실기책의 얇은 책 있지 않습니까?
이 실기책이 얇은 책이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쇄물 드린 것 중에 뒤에 실기 문제 같은 거 그걸 또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시험 충분히 가능하니까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